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주식시장의 발전에 되게 기여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신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합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이제 암호화폐 얘기인데 새로 가는 회사는 전혀 암호화폐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 회사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쓰셨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이 아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요.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투자하신 게 그럼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6년 가을, 그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한 40만 원이었었던 시기입니다. 예. 네. 그때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말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막 당황하는 사이에 탁 어떤 메시지 창에 이 주소로 1비트코인을 보내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너의 이제 망가진 파일들을 이제 복구해준다. 이런 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멘붕인 상황에서 도대체 그럼 1비트코인은 또 얼마고 이거 랜섬웨어는 또 뭐야? 라고 해서 이것저것 이제 정보를 좀 찾아봤죠. 근데 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좀 공부라면은 공부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거래소에 가서 그때는 거래소도 몇 개 없었거든요. 이제 업비트가 나오기 전 이제 코빅과 빗썸 이 정도가 이제 있었던 시기에 이제 사서 보내려니까 사는 건 또 어디서 사 해서 이제 사는 것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살려야 될 파일들의 가치가 1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한번 보내보자. 보내면 그래도 풀어준다. 이런 그 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해커 덕분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송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봤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부터 해서 이게 다 하나하나 어떤 미지의 세계를 제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1비트코인이 딱 한 20분 정도 이렇게 후에 딱 전송이 되고 나니까 그 국적도 이름도 모를 그럴 해커가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암호 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나서 제 이제 감염된 파일들을 다 이제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시에는 이제 국책은행을 다니고 있던 시기였었고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어떤 외국으로 송금을 하는 게 얼마나 그 많은 규제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KYC, AML 이런 것도 떠나서 외환이면 한국은행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이제 은행원들이 다 이렇게 수기로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급하고 전송하는데도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야 할 수 있는 것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20분 만에 어느 나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가치가 전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너무나 큰 이제 어찌 보면은 좀 그때 당시 은행원이니까 더 이게 굉장히 그 가치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좀 그냥 한번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좀 사둬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샀던 게 그게 이제 한번 어떤 비트코인과의 첫 호흡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때 많이 사셨으면 지금 수익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지금 3,600만 원, 500만 원. 네,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이제 또 아는 게 병이라고 이렇게 은행 경험 덕분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달리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직업이 뭔가 크레딧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매력적이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내 돈을 많이 맡겨도 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서 거래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거래소 이제 그 거래소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와 이거는
내 돈을 목돈을 여기다가 넣기는 좀 어렵다. 아, 그 당시 빗썸이나 뭐 그런 데는 코빗? 네, 그 정도인데 굉장히 사실 2016년이면 되게 영세했죠, 이쪽들이. 그래서 얼마나 영세했었냐면은 제 기억엔 그게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리플이 이제 빗썸에 상장이 됐던 날 이제 서버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거래량이 나고 하니까 서버가 다운됐을 때 막 이제 어떤 그 코인 관련 게시판에서 나오던 글들이 얘네들 튀었다. 막 이런 저도 와 진짜 튀었을 수도 그럴 수 있겠다. 있겠네요, 막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이 거래소 안에 뭔가 좀 들어왔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온고잉 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한몫하면은 되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신뢰는 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물론 그러면은 이제 따로 지갑에다가 사서 지갑에다가 네. 보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근데 당시 비트코인 처음 접하고 막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충분히 신뢰하지는 못한 면이 있어서 그냥 이제 거래소에 이 정도 돈은 있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로 이제 사놨었죠. 예. 근데 이제 사두고 물론 그 40만 원이 너무나 낮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상당히 폭등해 있는 것을 보고서 더더욱 이제 그 매력을 이제 느끼고 이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 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가격 추이와 함께 현상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좀 많이 올랐을 때 조금 매도는 하신 건가요? 그 사람 마음이 이제 많이 오르면 이제 아싸 하고 이제 이렇게 팔게 되는 그 뭐 그런 마음은 뭐 이렇게 자연히 생겼었고 왜냐면은 그 당시 수익률은 제가 주식이나 뭐 어떤 다른 걸로도 본 적이 없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식에서 학습된 건 그렇거든요. 주식이 물론 굉장히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우상향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상당수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니 이 올랐을 때 안 팔면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빨리 한번 이익 실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익 실현은 당시에 한번 하긴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도 그 뒤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리테일 쪽 자금이 이제 몰려들면서 이제 당시 2017년 말 18년 초 그때 이제 4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또 쫙 이렇게 급등을 하는 뭐 그 시기에 또 제가 비트코인을 뭐 약간은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때쯤 됐을 때는 이게 되게 좀 이제 그 순간에 좀 약간 어이가 없는 저도 아니 나는 이걸 40만 원에 샀었는데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2만 불까지 간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에서 살 때보다 이제 50%나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펌핑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떤 투기의 열풍이 좀 이렇게 굉장히 과열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상의 과열은 2017년 말 18년 초가 최근의 열풍보다도 더 이렇게 셌었던 것 같아요. 예. 와, 그러신 거군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 40만 원에서 조금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갈 때는 이게 너무 또 가격이 40만 원대의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좀 매수하지는 못하신 거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400에서 1500 일단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제 좀 이따가 아마 후술 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얼마여야 한다라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주식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한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하일 때 비트코인이 그 정도 가격일 때 당시 초창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예전에는 좀 주로 비트코인 홀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엔지니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거나 그래서 좀 더 IT에 밝으시니까 좀 더 일찍 이거를 알게 되신 분들이 그리고 당시는 알트코인도 별로 없으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 정도를 이제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당시 그냥 비트코인 어떤 꿈의 가격 비트코인은 1만 불 이더리움은 100만 원 이게 어떤 당시에 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꿈의 가격 같은 그렇구나. 것이었었죠. 지금은 1억인데. 그렇죠. 이제 한번 그 비슷하게 갔다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그 1만 달러라 그러면 뭐 망하라는 건가 약간 그런 가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 어떤 꿈의 가격이었었는데 그걸 그냥 쉽게 그냥 확 뚫어버리는 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어떤 크레딧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감도 좀 느끼고 약간의 회의감 같은 것도 좀 같이 느끼면서 얘가 도대체 그 어떤 그 논리로 이렇게 급등하고 뭐 그 후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는 과정을 또 거쳤었죠. 이제 2만 불까지 갔다가 한 3천, 4천 불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그 거의 한 8분의 1토막, 그렇죠. 뭐 한 7분의 1토막,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급등과 급락을 이제 함께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은 많은 배움을 준 자산이라는 그런 좀 애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그 여윳돈이 좀 생기시면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나요? 비트코인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급등과 급락을 경험할 때 보면은 이 자산의 매력 포인트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였거든요. 즉 이제 당시에도 2만 불에서 이제 한 3, 4천 불까지 떨어질 때는 이제 페드가 금리를 제로 금리 마치고 이제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홀더가 이제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미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라는 기미만 보이면 비트코인이 막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되게 느끼게 됐고 그 부분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는 금리를 뭔가 더 안 올린다 혹은 낮춘다라고 하니까 슬금슬금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채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이 채권을 사고 파는 데서는 사실 수익을 뭐 이렇게 크게 낼 수 있지 않죠. 아무리 이제 금리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역시 금리가 또 역시 어느 정도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또 이제 부동산도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지만 부동산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단타를 칠 수도 없고요 부동산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손쉽게 치고 빠지고를 뭔가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특히 저는 이제 또 채권 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금리를 좀 예민하게 이제 읽어내야 하는 좀 그런 그 책무가 있는데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투자의 매력이 이제 하나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 2022년도 빅스텝 할 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그냥 완전 그렇죠. 예. 거의 8분의 1 토막 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18, 19년도에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역으로 사실 바이낸스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숏도 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예상하면 내가 이제 숏으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로서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거의 조금씩은 인하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그럴 여지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이 어쩌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도 좀 먼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 부정적인 측면 좀 같이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령 이제 비트코인을 흔히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도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이 언제 강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뭐 금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반만 맞는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가 강세로 가면 금은 가격이 오히려 약세로 통상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금이 도대체 언제 빛을 발하냐라면은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높아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어쨌든 최근에 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중국이 사고 뭐 이런 그 다른 그 요인들도 되게 많이 내재는 하고 있지만 왜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이제 금의 가격이 강해지느냐라면은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도 가격 추세가 좀 그 내러티브를 똑같이 따라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중소형은행의 파산 사건, 뱅크런으로 인한 파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 어쩌면은 이제 이런 그 금융 위기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인플레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근데 은행이 망했으니까 이게 더 큰일 아니야?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큰일이니까 이제 금리 못 올려. 그러니까 못 올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낮춰야 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인플레이션을 어찌 보면은 못 잡은 채 금리를 내린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가 된 거거든요. 실질 금리는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이제 실질 금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채 명목 금리를 더 못 올리거나 낮추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흔히 금 투자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금은 사봤자 이자도 안 주고 가만히 있지 않냐. 이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돈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물 앞에는 마이너스 뭐 1%, 2% 이렇게 가는데 금은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현금을 이런 가만히 있는 가치가 그대로 있는 자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약간 이 논리가 좀 같이 좀 내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은 어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결론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못 잡고 금리를 낮추든 아니면 어쨌든 그냥 금리를 낮추게 되든 하면은 이제 그 달러 약세라는 것과 함께 이 자산들로 이제 유동성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이 자산들에게는 좀 안 좋고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추거나 낮아지면은 이 자산 가격에는 도움이 된다. 네, 뭐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한 가지 이제 그 우려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암호화폐 전문가이신 이제 김동환 대표님께서도 한번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바이낸스가 받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글쎄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워낙 크니까 어떤 하나의 세력이 이 가격을 받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건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떤 그 CFD 사태로 인해서 저런 그 잡주도 아니고 나름 이름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상승을 우상향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 아예 무시할 얘기는 또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자산의 가격을 이해관계자가 받친다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시세 조종이라고 보면은 엄청난 중범죄이기는 한 거죠. 근데 간혹 보면 뭐 부동산도 저기 실거래가가 무슨 뭐 이렇게 저기 허위 뭐 거래가 찍혔다가 취소되고 막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듯이 이제 결국은 이 자산과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뭔가를 좀 하기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기는 마련이기는 한데 이것이 뭔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라는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자기들이 이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가장 최후의 보루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 생태계는 이제 무너지는 거고, 이게 한번 생태계 무너지면은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택 가격이 확 급락하고 나버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해서야 이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었듯이 모든 자산 가격이란 게 참 그래서 급락해서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이게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돈이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은 이 바이낸스가 어떻게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급락하지 않도록 이제 받쳐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기는 하고 그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다르겠죠. 왜냐면 지금은 바이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있고 이 세력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닐 테니까요. 만약에 받치고 있다면 누군가 숏을 쳐서 이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어떤 약간의 주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이 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경이로운 게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2.5%까지 고작 2.5%까지 올렸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000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5%가 넘는 상황인데도 2만 불이 넘는 가격을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물론 저는 그게 이제 따로 또 추가로 설명드린 어떤 그 성장의 요인이 좀 들어갔다고 보고는 있기는 한데 이렇게 그 3만 불 가까운 가격은 그래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돈이 있는 세력이 이렇게 받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위험에 대해서 제로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좀 그렇게도 생각은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거의 20위 안에 들지 않나요? 20, 30위 안에 전 세계. 전 세계 자산 중으로 1등이 골드고 2등. 그렇죠. 한창일 때 정말 20위 안에도 들어갔던 걸로 한창일 기억하는데. 때는 10위 안에도 10위 안에도. 네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정도 금액도 그걸 떠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글쎄, 저는 그러니까 물론 좀 여전히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란 게 즉 이제 주식은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서 사든 그냥 내가 삼성전자 사고 싶다라면은 증권사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는 이제 서로 자각각이다 보니까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씩 달라도 이 재정 거래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도록 이제 약간 봇으로 이 가격을 관리를 하는데 이 봇들이 레퍼런스로 삼는 지표 가격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이다 보니 바이낸스가 약간 이거를 관리해주면 다른 거래소들도 그 가격을 이제 같이 추종을 하니까 바이낸스의 가격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은 이제 바이낸스 외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세력이고 이렇게 이 둘 간의 가격 차이가 좀 나기도 하니까 이제 바이낸스만으로 이렇게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이제 또 보지는 않지만 약간의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연구원님이 보실 때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금리에 비해서는 약간 경이로운 느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막 1만 불 가든가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막 내재 가치가 없다고 0으로 갈 거라고 도박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흔한 비판이 내재 가치이지 않을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데이터 쪼가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럴 때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통화 KRW 원화는 이거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용도 물론 그렇겠죠.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신용도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이제 주요 근간이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답은 대한민국 통화의 가치는 달러가 정한다라는 거죠. 즉 그 1달러당 몇 원이냐라는 그 환율,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통화 가치인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 나라의 통화가 달러로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가 결국 그 나라 통화 가치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기 이란이나 북한처럼 뭔가 미국에게 밑보인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스위프트도 너는 못 쓰고 앞으로 이제 원화는 이제 달러로 못 바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원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화폐의 가치라는 게 사실 그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는 거는 좀 누구도 모르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냥 이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과 우리의 크레딧으로는 원화가 1,100원이었어. 근데 나라가 좀 이게 뭔가 수출 잘 안 되고 미국보다 금리도 낮고 하다 보니 지금 1,300원이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감을 잡는 거지. 이게 적정 가치는 원화는 뭐 이렇게 1달러당 1,200원이다. 뭐 혹은 1,300원이다. 이거는 누구도 계산해낼 수 없는 값이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그냥 이제 거래가 되는 그냥 거래가 원화는 그냥 뭐 1,2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어느 날은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듯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뭐 그냥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24시간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트레이드가 되는 가격인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의 내재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달러가 정하는 것이고 달러로 얼마에 바꿀 수 있느냐, 그냥 그게 그 나라의 화폐 가치 아니겠느냐 일단.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뭐 무역 수지가 얼마고 뭐 그 나라 금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경이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실 이 원화가 이제 달러로 뭐 한 1,300원에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원화를 자유롭게 원화로 소비를 하니까요. 이게 자유롭게 쓰지만 이거를 가령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 내가 이 원화를 들고 갔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한테 야 이게 사실 뭐 1,000달러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줘라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못 받고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에서 지금 원화 취급한 데가 없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전 세계에 거래소 인프라가 깔려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나라 가서 그렇구나. 비트코인을 그냥 어느 나라든 지금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들도 맞아요. 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필요하면 전송을 해서 거기서 그냥 비트코인을 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떠한 정부도 아마 할 수 없는, 야 네. 우리나라 돈을 너네가 다 바꿔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터키를 가든 나이지리아 가든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으니 사실 화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동성인 거거든요. 유동성이란 건 결국은 원화를 그 나라 가서 바꿀 수 있어? 못 바꾸면 유동성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지배적인 통화냐라면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어떤 나라든 달러는 다 받는다. 뭐 동남아 여행 가도 달러는 뭐 받고 뭐 간혹 뭐 원화를 받는 동남아 국가도 있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결국은 그 유동성의 힘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안도 이제 그 지배력을 넓혀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국가들이 강대국들 정도나 이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화폐라는 거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벌써 약간 민간에서 좀 이렇게 좀 유동성이 생겨버린 그런 어떤 그 상품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는 사실은 실로 저는 되게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서는 리스크가 이제 하나 있죠. 그러면 그 각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불법화하고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가령 지금 중국이 지금 강대국 중에서는 먼저 그런 행동을 했죠. 이제 암호화폐 이제 금지, 이제 채굴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불법화했는데, 지금 아직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금지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홍콩 거래소도 열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중국도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 가능성이 사실 또 없지 않아 있죠. 뭐 그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 한 번의 어떤 대박의 그런 어떤 포텐셜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에도 이제 참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유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품이 됐을까, 경이롭다 했지만, 결국은 아까도 제가 이 모든 화폐 가치는 미국과 달러가 정하는 거다라고 했듯이,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금지시켜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쉴드 칠 수 없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사실은 레이 달리오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이 금지해 버리면 뭐 그러면 어쩔 거냐 뭐라는 것이고 저도 그거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예시로 들었던 게 미국이 이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개인이 금의 소유를 금지를 했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죠. 1934년부터 이게 한 1970년대 가서야 이제 다시 개인이 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그렇게 미국은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했었던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 비트코인도 국가에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한편으로 이제 쉴드가 되는 논리를 하나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나마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실크로드라는 이제 어떤 다크웹 거래소가 적발이 됐는데 걔들이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로 이제 결제 수단으로 해서 마약이나 뭐 어떤 불법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고 팔고 거래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기를 설립한 자는 이제 종신형에도 처해질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중범죄가 됐었는데,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뭐 글쎄 미국 정부가 옛날부터도 다 알고 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란 게 이제 불법적인 거래에 이제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고 정말로 가치가 그때는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만 쓰이는 어떤 다크웹의 그들을 이제 나쁜 놈들을 돕는 그런 암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시에 기껏해야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1.5조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그럼 없애려면 그때 없애면 굉장히 쉽게 그냥 제거해버릴 수 있는 시총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얼마나 없애기 좋은 논리입니까? 야, 이거로 마약 거래해? 이거 물론 무슨 사토시 나카부터 어쩌고 했지만, 기껏해야 무슨 마약 거래하는 데나 쓰이는구만. 이런 해로운 거 없애라고 하면서 이렇게 없애서야 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물론 범죄에 쓰였던 비트코인은 압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소도 셧다운하고 이런 거를 개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글쎄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너무 오버일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심리인 것 같아요. 즉, 누가 보기에 사고가 터지고 뭔가 위험하다라고 해도 이거를 위험하다고 그냥 바로 다 무조건 안 돼 하고 못하게 하기보다는 근데 이거 좀 어찌 보면 유용할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이게 블록체인 어떻게 또 비록 이런 데에는 쓰였지만 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이거를 한번 일단 자생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공권력이 개입해서 못하게 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 그런 스탠스로 나가는 게 어떤 미국의 어떤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심지어 그때 그렇게 시총이 적고 마약 거래에나 쓰이던 그래서 없애기 너무나 좋았던 시기에도 안 없애고 이거를 자생적으로 크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ETF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뜬금없이 달러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이제 소유를 금지한다. 그 가능성은 좀 이제 굉장히 좀 희박해지지 않았나. 그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1930년대의 금처럼 진짜 달러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부상이 돼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지. 아직은 그래도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라고만 해도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자산을 불법화한다, 못하게 한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리스크 요인들을 다 검토를 하셨네요. 최악의 상황도 간주해보고. 네. 이게 물론 좀 역사를 모르면은 이제 그냥
이거 뭐 나쁜 데나 쓰이고 막 이러면서 빨리 없애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엔 더 심했었다 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그 규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안 하는 것 같고 막 자꾸 유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좀 규제안이 좀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어서 그런가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쪽을 좀 옹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혁신을 막고 있다. 미래의 금융의 혁신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빨리 규제안 적절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좀 독촉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는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밸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롱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죠. 그럼, 왜냐면, 야, 무슨 탈중앙화 화폐라고 하면서 미국이 금리 올리면 막 이렇게 폭락하고, 응? 무엇보다도 뭐 중앙화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조롱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 탈중앙화에 대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돈을 저 사람한테 보내는데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탈중앙화의 의미인 거거든요. 즉,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그 금융의 시스템, 이제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어쨌든 미국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보니까 KYC, AML 이런 거를 함으로써 막 이렇게 그 어떤 불법에 연루된 사람들,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자금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북한 사람이나 이란 사람도 얼마든지 서로 해외 사람과 이렇게 가치를 전송하고 주고받을 수 있죠. 네. 물론 그러면 이게 미국의 시각에 그리고 친미 성향의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일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뭐 북한 무기 거래하고 뭐 이런 데 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뭐 막 김정은이 좋아한다 그러고 막 해킹해서 막 이렇게 북한의 주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는 대해서도 한번 가치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원화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MF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 원화라는 화폐도 어떤 선진국 화폐 대열에 들어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은행에 2015년에 입사하고 나서 당시 이제 뭐 개도국 은행 편람이란 걸 책자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당시 이제 개도국들의 이제 화폐 같은 거를 추이를 봤더니 이 보시다시피 뭐 무슨 동유럽, 뭐 남미, 뭐 동남아,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구소련 국가들 이런 데들의 화폐 가치가 금융위기 때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베트남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이렇게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전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던 뭐 이렇게 한 15,000 정도 하던 게 이렇게 25,000 정도로,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달러당 1,500원 했다가 2,500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지 제 감이 오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들 금융위기 때 이후로 다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원화로 치면 한 1,000원이 2,000원 됐다, 1,000원이 1,500원 됐다 이렇게들로 다들 되게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저 나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그러겠네요. 일인데, 하지만 저 나라 안에서 달러를 마음껏 많이 가질 수 있지도 않죠. 네, 그거는 달러는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굉장히 통제하는, 개인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 나라 화폐가 막 이렇게 막 망가지는데 내가 뭐에다가 뭐 해야 되냐라면, 물론 뭐 그 나라 부동산도 하나의 뭐 대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이런 대안 자산이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외환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 일단 달러도 잘 못 사게 하거니와 달러를 반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통화는 뭐 좀 반출을 할 수 있대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인도에서 주재원을 했고 인도 이제 화폐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럼 달러로 바꾸고 그걸 달러로 한국에 전송을 하든 내가 비행기 들고 타서 갖고 오든 뭐 해야 되는 건데 인도 정부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인도의 그 화폐를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이거 바꿔주는 은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은행 중에 루피로. 예, 루피 지금 이 루피 바꿔주는데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바꿔준다 해도 어마무시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에게는 하나의 너무 좋은 통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네요. 거기서 내가 가진 돈을 다 비트코인을 사버리고 우리나라 거래소에 전송해버리면은 그러면 가치의 손실 없이 이제 그냥 뭐 그리고 정부의 어떤 뭐 불법은 아니죠. 뭐 물론 이제 인도 정부가 그걸 불법으로 해버리면 그 방법도 이제는 그 뭔가 또 우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충분히 합법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내 자산을 그냥 가치의 손실 없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원화만 주로 쓰면서 살고 가끔 해외여행 갈 때나 뭐 달러 바꿔서 쓰는 정도의 감각으로는 모르는 거지. 이게 그것의 가치를. 그쵸. 좀 이런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이 가치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으나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점점 이게 내가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나라 회사 뭐 돈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굉장히 어떤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의 그런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의 사용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2016년에 국책은행에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돈을 1비트코인을 해커한테 보낼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실 수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때 그걸 경험했었어도 그냥 뭐 하나의 단순히 40만 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와닿으셨던 거고. 그러면은 혹자들은 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고받아도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큰데 뭐 자산이라든지 뭐 화폐로서 더더욱 그런 곳에 쓰일 수가 있냐. 암호화폐라는 거에서 화폐라는 용어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그 변동성적인 전송은 그렇다 쳐도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 저는 일단 사실 전송이라는 부분도 그게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 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나 이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변동성은 뭐 제가 2016년 경험으로는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해킹 당했을 때 그 당시 가격을 40만 원이었는데 보낼 때는 또 거의 뭐 50만 원 넘고 막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막 뭐 이렇게 난 40분 생각하고 했었는데 비록 나는 그래도 샀을 땐 40이니까 40 보낸다는 느낌이었지만 이제 보낼 때쯤 돼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한 20%가 올라 버리니까 더 굉장히 뭔가 아까운 느낌도 들고 뭐 하기는 했었는데 정말 그때는 야 보내는 와중에도 가격이 막 뭐 이런다는 느낌도 막 들긴 했었지만 지금 점점 시총이 커질수록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여기 보낼 정도쯤에는 이제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뭐 한 2, 3, 막 5%씩 막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비트코인이 하루에 막 5%가 오르내린 일은 잘 없지. 지금 벌써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 막 야 이거는 좀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자꾸 이제 기성세대는 이거를 화폐의 정의에 이제 부합해서 야 이게 어떻게 화폐냐 해서 자꾸 이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쓸모없다 엉터리다 이렇게 놓지만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인 거고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용 가치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조금은 좀 다르게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도 해보고 싶은 게 음악도 이제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힙합 들으면 야 이게 무슨 막 이럴 거예요. 맞아요. 이건 쓰레기다, 음악이 아니다. 너무 와닿는 기인데요. 근데 어찌 보면은 전통 자산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제 애호가이신 건데 여기 웬 힙합 막 랩 이런 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막 저런 거 하면 감정이 막 이러고 이 완전 막 사회 끼치는 해악이 어마무시하다. 뭐 서태지 아들 처음 나왔을 때 막 경악을 하고 했듯이. 근데
어느덧 이게 하지만 이게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필을 했고 맞아요. 이 결국은 지금은 아이돌 음악에 무조건 랩 들어가고 래퍼가 다 있고 하듯이 이 어느 순간 그냥 대세가 그냥 돼버리니까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그냥 장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변동성이라는 거 물론 빼먹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게 크다라는 거에 무조건 해악이 너무 크다, 나쁘다.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냐. 이건 음악으로 따지면 클래식 그리고 힙합 뭔가 좀 그런 거. 그렇다면 어떤 자산시장에 클래식만이 답이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이런 힙합이나 랩, 헤비메탈도 뭐 존재하는 게 뭐 어떤 그 다양성 그리고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그래 너희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류가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뭔가 성장하거나 주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시각으로 좀 열린 시각으로 좀 보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의 어떤 기회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진짜 뭐 미국의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런 그런 돈나무 누나 이런 분들은 막 10억도 보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2026년, 7년 반갑게 끝나고 5억도 보시고 3억도 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런 예상들을 독자들이 접할 때 혹하긴 하는데 네. 그런 거를 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되게 다 가치가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대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이렇게 뭐를 지표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게 했을 때 저는 그냥 아주 러프하게는 그냥 금시총 대비 몇 퍼센트 얘가 갈 거냐 약간 그거로 이제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어떤 전통 자산들 가지고 예를 설명하려면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상관관계로 살펴봤을 때 결국 금과 나스닥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옛날에 저 2017, 18년에는 야 이거 되게 고약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막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막 오를 때는 금이 오를 때도 오르고 나스닥이 오를 때도 같이 올라서 이게 양방으로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금 내려갈 때도 내려가고 나스닥 내려갈 때도 내려가고 이게 그냥 양방으로 또 하락을 이렇게 해서 이 변동성이 막 이게 배가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크에서도 나온 얘기는 뭐 그거였죠. 이제 어떤 그 전 세계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뭐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담아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담을 때 이제 시총은 얼마가 된다 뭐라는 거였는데 뭐 이제 일부 이제 그 클래식 애호가 같은 분들 보기에는 야 이게 어떻게 연기금이나 이제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사느냐라고 하면은 웃기지 마라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일부 보험사나 이제 전통 기금에서는 아주 소량이라도 담은 데들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 부분이 사실 채택되기 시작하면은 뭐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 그 분야는 저도 뭐 겪어보는 바로는 굉장히 이제 클래식 애호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것도 물론 같이 생각은 해야죠. 그 와중에 어찌 보면 캐시우드 같은 분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이런 그 헤비메탈과 힙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아하시고 한번 이렇게 그 감성을 좀 받아들이신 좀 그런 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은 막 진짜 1억, 3억 이렇게 갈 수는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역시 그 캐시우드의 논리처럼 정말 하나의 그런 전통 자산을 취급하는 그런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데서 뭐 금이나 어떤 그 부동산처럼 대체 투자의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조금이라도 편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럴 때는 가능한 숫자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조금씩 그 2016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진일보했다고는 보이세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당시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그 2만 불까지 한번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하나가 이제 시카고 이제 선물 이제 그 상품 거래소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옵션 딱 이제 등재가 됐을 때 드디어 제도권에서 뭔가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럽에선 뭐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그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이거를 지금 사고 팔고 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못 보던 일들인 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니 테슬라니 이런 기업들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걸 샀을 때 반응이 막 대중의 반응이 좀 여전히 좀 이제 비호적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어떤 현금성 자산 대신에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서 이렇게 보유하는 곳들이 이렇게 좀 생겼다는 것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레벨업된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오태민 작가님 네. 비트코인 1세대라고 불리시잖아요. 네. 거기 강연에 갔는데 한 분은 인상 깊었던 분이 호주 국적자세요. 네. 근데 한국이 태생이신데 네.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와 그분이 보니까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은행, 뭐 네. 우리은행 같은 데서 그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주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와,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차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좀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4대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 그렇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매력은 많이 느꼈지만 아주 목돈을 막 이렇게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이 거래소를 신뢰하기 어려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시중은행 같은 그런 제도권 금융권에서 이걸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면 뭔가 부자 중에 나는 그렇죠. 여기에 큰 매력을 느껴 하는 분이 목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 뭔가 사실은 이제 개인 지갑이라고 하면 또 내가 이 키를 잃어버리면 맞아요. 어쩌지 막 뭐 핸드폰 맞아요. 잃어버리면 어쩌지 막 이런 그 고민은 따라다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는 어찌 보면 그런 리치 쪽을 자금을 또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오늘 그 비트코인 제가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인터뷰했지 오늘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이렇게 막 금리나 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서 채권과도 비교하고 글로벌적인 것들 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시각에서 벗어난 이제 금융 제도가 조금 덜 발달된 그런 지역들까지의 사례들도 들어주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너무 이게 또 이해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연구원님 그 준비해 주신 자료 한 2개 정도 더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네. 네. 그 아까 네. 설명하다 놓쳤는데, 네.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끼워 맞추게 된 그런 셈인데, 왼쪽이 나스닥 차트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참 이 나스닥이 이제 2000년대 이제 버블 붕괴 후에 정고점 가는데 이제 15년 이제 걸렸었고, 그 뒤로 이제 5년 넘게 광속 지주를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2017년 말에 버블 붕괴 후에 정고점까지 3년 걸렸고, 그 뒤로 1년 정도 넘게 광속 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걸렸던 어떤 시간을 한 5배 빨리 감기 한 좀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를 뭐, 1년 중에 5일, 뭐,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비트코인은 뭐, 1년 동안 7일 24일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5배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게 얼추 이 시간 개념으로 좀 이렇게, 맞는 면이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나스닥보다도 더 변동성이 크고, 빠른 자산이라는 게 채권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도 정신없는데 얘는 나스닥의 5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신없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참 해로워 보일지 뭐 이렇게 감은 오지만 아까 그 몇 번 계속 이제 음악에 비유했듯이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뭐 투자도 사실 저는 성향이란 게 있고 성향이 맞아야 그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 안 맞는 분은 그냥 나는 그냥 주식 매일 사고 팔고 이게 좋아 하면은 그런 분은 그냥 아무리 부동산 해라 그게 더 좋다라고 해도 그렇죠. 그냥 주식을 함으로써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즉 투자가 꼭 이걸 했을 때 번다는 사실 누구도 이렇게 보증할 수 없는 와중에 그냥 그 투자를 내가 하는 과정이 행복하면 행복하면은 뭐 그게 또 어떤 투자가 주는 이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하나 들고요. 그리고 그냥 조금은 마지막으로 좀 약간의 당부 같은 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가장 정점일 때, 그래서 하락을 앞두기 직전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엄청 붙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오를 대로 오른 거를 뒤늦게 이제 개인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사다 보니까, 사실 왜냐면 이게 금융을 하시거나 이제 비트코인과 오래 호흡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가격을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되게 불편한데 지금 외국 가면은 2만 불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3만 불에 거래돼? 라면 이건 무조건 좀 우리나라에서는 팔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되게 주거든요. 근데 그때 뒤늦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초보일 확률이 높은 게 그런 외국 가격도 난 모르겠고 그냥 이거 못 갈아야 돼요. 뭐 어디서 사요 하다가 그냥 그냥 3천만 원네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버블이든지 이제 가장 뭔가 잘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뛰어들 때가 결국은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었다는 거는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관찰되던 시점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해외 그런 헤지펀드나 그런 트레이더들도 야 김치 프리미엄 얼마다 뭐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표로 삼아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거품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제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거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그렇구나. 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까 좀 저는 글쎄 다음번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비트코인의 붐이 또 다시 올지 혹은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오를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막 이렇게 저렇게 치솟을 정도로까지 뒤늦게 올라타는 것만큼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막 화폐 가치가 막 너무 급락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야 막 도망가느라 막 이렇게 사야 되지만 리라를 팔거나 빨리 이러느라 이 프리미엄이 확 붙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 시에 이럴 때는 사야 되지. 하지만 원화는 우리나라 화폐는 그런 화폐는 아니니까요. 김치 프리미엄은 좀 이제 다음번부터는 좀 지양했으면, 좀 다시는 좀 이제 저런 일이 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막 0에서 막 마이너스일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좀 사야 될까요?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리테일에 관심이 멀어져 있는 시기라는 점은 그거만큼은 긍정적인 요인인 건 맞죠. 예. 그러면 끝으로 알트코인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좀 관심 갖고 계신 그런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트코인이 물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큰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의 큰 상승을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물론 그 덕분에 잘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하긴 했지만 이들의 상승에 비하면 이제 내가 번 거는 팔자를 고치진 못했으니까 너무 아쉽다. 그러면 항상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제2의 이더리움은 또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이게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은 견지는 하는 게 일례로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알트코인 중에 이제 오미세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되게 그게 아마 2017년 제 기억에는 그때쯤 나왔었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고문으로 참석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알트코인이 안 그래도 몇 없던 시기에 비탈릭 부테린이 고문으로 들어간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외에는 오미세고밖에는 없었거든요. 하나 정도 더 아주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참여할 정도면 얘는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뭔가 가는 뭔가 좀 그런 이더리움이 워낙에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패스를 개척했으니까요. 뭔가 그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모든 거래소에서 이제 상폐가 됐죠. 그리고 상폐 사유는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구나. 즉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이제 이게 좌초된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상폐되기 전에는 이 옴니세고가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에 다 상장이 되고 나름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인기 있고 알트코인 시총에서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코인인데 그게 이렇게 결국은 야 프로젝트 좌초됐는데 라면서 이렇게 상폐까지 갔다 보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어떤 상폐 리스크 이렇게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뭐 파운더가 야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뭐 무슨 구글 출신이다라고 해도 그냥 이게 이러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훅 뻐그러져서 그냥 아예 말 그대로 정말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그게 가장 극명한 사례가 이제 결국 루나 네. 테라 건으로 우리가 봤듯이 뭐 결국은 그 리스크와 보상이 이제 같이 비례한다고 알트코인으로 제2의 이더리움 찾는다면 그만큼 휴지 조각 될 가능성도 같이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겠죠. 네.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구원님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을 색다른 인사이트와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모든 자산이 이거는 뭐 꼭 암호화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근데 암호화폐가 워낙에 그 가격 변동이 빠른 자산이다 보니까 가장 그걸 체감하기가 좋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자산이든지 보면은 이제 외면받을 때가 바닥이고 사람들이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내 옆 사람들이 사고 이럴 때면은 이미 꽤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올라탄다라면은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막 타고 언론에도 막 많이 나오고 할 때 그때 내가 대박을 바라면서 너무 목돈을 넣다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보니까 나는 늦게 올라탔는데 늦게 올라탄 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높은 거니까 이게 타고 나서 하락장을 맞아 버리게 되면은 너무 큰 낭패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늦게 올라타고 뭐 빨리 올라타고는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만약에 늦게 올라탄다 싶으면은 너무 큰 돈을 그렇죠. 이 암호화폐 쪽에다가 넣는 거는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문성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